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시험에 이건 뭐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논쟁 중 하나, 바로 안정화 정책을 준칙에 따를 것이냐, 아니면 재량에 맡길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대결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태풍을 만난 비행기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정부라는 조종사가 직접 조종관을 잡고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가는 자동항법 장치에 모든 걸 맡기는 게 더 안전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네, 방금 그 질문이 바로 경제학의 두 거대한 학파가 벌이는 세기의 대결, 준칙과 재량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한쪽은 정부가 직접 운전해야 한다, 즉 재량을, 다른 한쪽은 아니야, 정해진 규칙대로 가야 해, 즉 준칙을 따라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양쪽의 주장이 딱 정리되어 있죠. 먼저 왼쪽 케인즈 학파. 이분들은 경제는 가만 놔두면 되게 불안정해.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운전해야 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량입니다. 자, 반대편에는 통화주의가 있어요. 이쪽은 정반대죠. 아니야, 정부가 자꾸 건드리니까 경제가 더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미리 정해진 규칙, 즉 준칙대로만 가자, 이겁니다. 시각 차이가 확실하죠? 그럼 통화주의, 특히 밀턴 프리드먼 같은 학자들은 왜 그렇게 정부가 나서는 걸 비판했을까요? 그 핵심 근거에는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책의 시차 문제라는 겁니다. 프리드먼이 한 이 말을 좀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정부가 자, 돈을 풀자 하고 정책을 써도 그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짧으면 3개월인데 길면 무려 18개월, 즉 1년 반이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뭐 고무절처럼 길고 심지어 예측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 정책 시차를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인식 시차. 경제가 좀 이상한데? 하고 문제를 알아차리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둘째, 실행 시차. 문제를 알았다고 바로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논의하고 법 만들고 이런 데 걸리는 시간. 마지막으로 외부 시차. 정책이 딱 실행돼도 이게 시장 전체에 효과를 미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지니 그렇게 길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정부가 좋은 의도로 정책을 딱 내놨는데 이 시차 때문에 막상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날 때쯤엔 이미 경제 상황이 완전히 딴판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부양책을 썼는데 약효가 나타날 때쯤엔 이미 경기가 과열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량 정책의 치명적인 문제점 중 하나죠. 하지만 재량 정책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이론적인 함정이 있는데요. 이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바로 동태적 비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이 용어, 동태적 비일관성,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키들랜드와 프레스콧이라는 학자들이 노벨상까지 받은 이론인데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이게 최선이야 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 나중에 보니까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즉, 단기적인 최적의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황을 망쳐버리는 딜레마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트에서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막 드러누워서 떼를 써요. 이때 아이고 창피하다. 이번 한 번만 사주자 하고 사주는 거. 어때요? 단기적으로는 그 상황을 모면하는 최적의 방법처럼 보이죠? 하지만 길게 보면 아이에게 뗐으면 통하는구나 하는 나쁜 버릇을 가르쳐주는 꼴이 됩니다. 인질 협상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인질을 구하기 위해 테러범과 협상하는 게 최선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납치를 하면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줘서 더 많은 범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동태적 비일관성이라는 함정이 필립스 곡선 모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차근차근 뜯어보죠. 이 표가 그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맨 처음 경제는 A점에 있어요. 아주 평화로운 상태죠.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 수준, 기대 인플레이션은 0. 완벽한 장기 균형 상태입니다. 바로 이 순간 정부는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유혹이냐? 아무도 예상 못하게 깜짝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실업률을 잠깐 낮출 수 있겠는데? 하는 유혹이죠.
그래서 확장 정책을 써서 경제를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잠깐 동안은 성공해요.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보다 낮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한번 당하고 나면 학습을 하죠. 아, 정부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르겠네. 라고 기대를 바꿔버립니다.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뭘까요? 단기 필립스 곡선 자체가 위로, PC1에서 PC2로 이동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경제는 저기 시점으로 가버립니다. 시점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실업률요?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요. 자연 실업률로요. 그런데 뭐가 남았죠? 네, 맞아요. 인플레이션만 영구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잠깐 좋자고 썼던 그 최적의 정책이 길게 보니까 모두를 더 힘든 상황으로 몰고 간 거죠. 이게 바로 동태적 비일관성이라는 무서운 함정의 실체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동태적 비일관성 논쟁 이후에 준칙과 재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핵심 키워드는 유연성이 아니라 신뢰가 된 거죠. 보세요. 더 이상 준칙은 답답하고 꽉 막힌 규칙, 재량은 상황에 맞게 유연한 정책, 이런 단순한 구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관점에서 준칙은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믿을 수 있는 약속, 즉 구속력 있는 계약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재량은 언제든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구속력 없는 계약으로 해석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에 따라 새 고전학파는 여전히 시간 비일관성 문제를 지적하며 재량 정책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새 케인즈학파는 아주 재미있는 절충안을 제시해요. 뭐냐면 평소에는 준칙을 칼같이 지켜서 정부에 대한 신뢰와 평판을 단단하게 쌓아두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진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그때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강력한 재량 정책을 한 방 쓰는 거죠. 이게 최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재량 정책을 조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정치가 경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걸 정치적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정치인들이 경제 안정이라는 목표가 아니라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재량 정책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 전에는 막 돈을 풀어서 경기가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그 후유증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갑자기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이 모든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어떠셨나요? 사실 좀 어렵죠? 저도 여러분이 경제학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 높은 산 반드시 넘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셨어요. 저 짱 박사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힘껏 응원할게요. 화이팅!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보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물론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이 부분은 좀 더 알고 싶은데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시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미 많은 학평생들과 수험생들이 남긴 질문과 답변들이 가득하고요. 또 실력 있고 아주 친절한 저희 조교님들, 그리고 물론 저 짱박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카페에서 또 만나요.